그날 경찰은 신고자 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알몸으로 계신 분은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에 한 씨가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죠. 저희 직원인데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잠들었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남성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그는 조용히 자는 듯 했습니다. 맥박도 잘 뛰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항문을 통해 그의 몸속에 무엇이 삽입되어 있었는지를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아침 9시. 한 해의 마지막 날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동 한 건물 2층의 어린이 스포츠 센터로 119 구급대원들이 다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어제 직원하고 회식하고 같이 잠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도무지 일어나질 않아요. 몸이 차갑고 딱딱해요. 그 신고자는 센터의 원장인 40살 남성 한정석이었죠. 구급대원이 도착해보니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그 체육관 바닥에 한 남성이 싸늘하게 식은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6살 체육강사 고재영 씨였죠. 이 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인데요. 그런데 앞서 신고자가 자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 것과 달리 몸 상태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선 그는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패딩 하나만 덮고 있었는데 그걸 걷어낸 순간 구급대원들은 말을 잃습니다. 전신에 멍과 타박상이 빼곡했고요. 특히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피가 잔뜩 엉겨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찻길처럼 나란히 두 줄로 난 멍이었는데 이중선 출혈입니다. 뭔가 둥근 막대기 같은 걸로 세게 맞았을 때 생기는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죠. 이걸 증명하듯 센터 구석에는 운동용 막대기 5개와 또 청소기 봉이 발견됩니다. 만약 이 남성이 폭행을 당하다가 숨진 거라면 이건 명백한 강력 사건입니다. 사건은 즉각 경찰로 넘어갔죠. 현장을 살핀 경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요. 함께 있던 그 센터장 한정석은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참고로 폭행치사는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지만 폭행 끝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예요. 아니 그런데 얼마 뒤 그 혐의가 바뀝니다. 훨씬 더 무거운 살인죄로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국과수 부검 결과였는데요. 피해자 재영 씨가 단순 폭행으로만 사망한 줄 알았는데 정작 사인은 흉복부 둔기 관통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직장, 간, 그리고 심장이 손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손상된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는 꽤 뚫려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장기들이 전부 몸속에 있는데 밖에서 이걸 어떻게 꿰뚫는 게 가능했던 걸까? 소름 끼치게도 범인 한정석은 피해자의 항문에 무려 70cm짜리 막대기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밀어 넣었던 겁니다. 그게 몸속을 관통하면서 장기까지 헤집은 거고요. 너무도 충격적인 결과에 산전수전 다 겪은 형사들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요, 발생했을 그때부터 아주 엽기적인 수법 때문에 한국 뉴스 신문을 전부 도배했을 정도였죠. 그럼 도대체 그날 새벽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정석은 조사받는 내내 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입을 꾹 닫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센터 CCTV, 경찰 출동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을 하나하나 맞춰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시간은 사건 발생 16시간 전인 30일 오후 5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센터 직원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연말 회식을 하게 돼요. 그 당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밖이 아니라 센터 안에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센터장인 한정석과 그리고 피해자 재영 씨, 또 다른 여성 직원 2명, 이렇게 4사람이 모였어요. 이 정도의 모임은 한 달에 한두 번쯤 갔던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자리였습니다. 이날 4사람은 꽤 많은 양의 술을 나눠 마셔요.
소주 6병에 맥주 캔만 48개가 나왔죠. 회식이 5시에 시작됐잖아요. 그만큼 저녁 9시 반쯤 되니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재영 씨도 집에 가려고 본인 차를 운전해주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슈가 발생했죠. 당시 코로나 때문에 밤 9시 이후 한국에서 집합 금지가 내려진 시기였어요. 식당, 술집이 다 그때쯤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우르르 귀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기사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재영 씨가 20분 넘게 기다렸지만 대리기사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한정석과 센터에 조금 더 남아있기로 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인근 편의점에 가서 소주 몇 병을 더 샀고 다시 센터로 와서 술자리를 이어가요. 그러다 1시간 반쯤 지난 저녁 10시 54분쯤 이때 재영 씨가 가족 채팅방에 갈게 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가족이 받게 된 그의 마지막 연락이었죠. 재영 씨는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시도해요. 이번에 다행히 배정을 받게 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던 그가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겁니다. 이때 옆에 있던 한정석은 답답하다는 듯 막 소리를 질렀죠. 야, 너 집이 어디냐고 새끼야. 위치를 똑바로 알려줘야 기사님이 오지. 결국 재영 씨는 주소를 끝까지 말하지 못했고 대리기사님이 30분을 헤매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하나예요. 30일 밤 11시까지 재영 씨는 분명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시간 뒤인 31일 새벽 2시 10분 인근 경찰서로 아주 이상한 신고가 걸려옵니다. 그 발신자가 한정석이었어요.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어떤 변태 새끼가 와서 날 존나 때려요. 이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연달아서요. 3번을 신고합니다. 이런 경찰이 안 갈 수가 없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무려 6명이나 이 센터로 출동을 하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그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한정석은 갑자기 경찰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별 기억이 안 난다는 듯 구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경찰이 CCTV를 좀 확인하자 했더니 나중에 제가 직접 경찰서로 갈 테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찜찜하잖아요. 그래도 경찰이 그러려니 하고 돌아가려는 그때 저쪽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재영 씨가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 쓰러져 있던 겁니다. 놀라서 괜찮은지 확인하러 다가가는데 갑자기 한정석이 그 앞을 막아서요. 우리 센터 직원인데요. 술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깨우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주 다정하게 재영 씨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경찰도 바로 경계를 풀어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맥박을 확인했더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영 씨 몸 위에 패딩을 덮어주고 경찰은 그대로 센터를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죠. 한정석의 다정한 연기와 달리 이미 그는 재영 씨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폭행과 고문을 저지른 뒤였어요. 그러니까 재영 씨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조용히 죽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그 3시간의 공백,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밤 11시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재영 씨가 한정석과 또다시 술자리를 갖게 돼요. 1시간 반쯤 그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죠. 그러다가 0시 48분,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한정석이 갑자기 폭주합니다. 재영 씨 목을 조르더니 몸 위에 올라타서 막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재영 씨가 괴로워하면서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니, 여기가 스포츠 센터고 이 사람은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육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는지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다가 급기야 옆에 있던 80cm짜리 청소기 봉을 들고 오더니 이걸로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잔혹한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재영 씨 옷을 다 벗겨요. 바지, 속옷, 양말까지. 그리고는 센터에 운동용 막대기를 가져와서 온몸을 치는데요. 그게 무려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 2시 10분. 이때 한정석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떤 변태 새끼가 여기 들어왔다고. 앞서 말한 그 세 통의 신고가 바로 이거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와중에도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체 왜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속내는 본인만 알겠지만 짐작컨대 나중에라도 나는 피해자다 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깔아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기괴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신고를 마친 한정석이 재영 씨를 뒤집어서 완전히 제압하더니 항문을 통해 운동용 봉을 밀어넣기 시작해요. 극심한 고통에 재영 씨가 몸부림쳤죠. 이 엽기적인 행위로 재영 씨의 직장, 간, 심장이 모두 파열된 거예요. 잠시 후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한정석이 급히 증거를 숨기는데요. 막대 뽑아서 피 닦고 구석으로 던져뒀죠. 잠시 뒤에 경찰이 재영 씨의 맥박까지 확인했지만 사실 장기 손상으로 죽어가는 상태라는 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겉으로만 봐선 알기 어려웠으니까요. 결국 피해자는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홀로 숨을 거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경찰 6명이 출동했고 그 바로 옆에 쓰러진 재영 씨가 있었잖아요. 조금만 더 이상하게 여기고 한 발자국만 더 다가섰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경찰도 한정석한테 속은 거죠. 막 머리를 쓰다듬는 그 모습에 의심을 못한 거니까요. 여러분, 그날의 만행은 사실 센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앞서 한정석은 체포되고 난 후에도 자기는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발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영상이 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법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밀어 넣은 막대기가 애초에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갈 만한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넣는다 해도 한 10cm 정도에서 딱 장기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한정석은 그걸 그냥 힘으로 다 뚫어버린 거죠. 정말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내 사람 이 가슴에 있는 심장까지 도달한 거고요. 상상만 해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전문가는 단언했어요.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강한 살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이 사건은 정말 며칠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론이 점점 좋지 않으니까 한정석이 돌연 말을 바꾸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책임을 죽은 재영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날 그 새끼가 음주운전을 한다잖아요. 제가 그걸 말리려고 엉덩이 몇 대 때린 게 다예요. 엉덩이 몇 대요? 그러면서 증거랍시고 재영 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내미는데요.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면서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여전히 한정석은 거친 말만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야, 너 개소리 하다가 나한테 뚜지를 맞는다. 화내지 말라고 새끼야. 술 처먹었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 네가 잔머리 쓰는 거나 다 알아. 이게 일반적인 사장과 직원의 대화라기에는 좀 도가 지나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재영 씨는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음주운전을 말리는 대화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이건 그냥 한정석의 일방적인 화풀이에 가까워요. 게다가 사실 결정적으로 시간대도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부른 건 밤 10시 50분. 근데 폭행이 시작된 건 새벽 0시 45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건 사이에 약 2시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말리다가 벌어진 일이라면 새벽이 아니라 더 일찍 터졌어야 앞뒤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이쯤 되니까 도대체 진짜 살해 동기가 뭐였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부터 봐야 할 텐데요. 먼저 고재영 씨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열정적인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이 센터에서 일하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고요. 또 친절하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죠.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와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선생님 놀아줘요 놀아줘요 했던 그런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그 센터장 한정석이에요. 그는 세 자녀를 둔 성실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그가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야야, 우리는 애들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장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의 교육과는 돈인 거죠. 그 집착이 도를 넘었는데요. 실제 직원 인터뷰에 따르면 법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을 두고 한정석과 재영 씨가 부딪혔고 몇 차례 언쟁까지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 한정석 이 사람이 좀 자기보다 세 보이고 윗사람, 선배한테는 깍듯해요. 근데 아랫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약약강이에요. 진짜 짜증나죠. 권력욕이 강하고 위아래를 막 칼같이 따지고. 근데 이게 술만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후배나 직원들한테 폭언, 폭행은 일상이었어요. 자, 그의 성향과 블랙박스 속 대화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가정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한정석은 센터 운영을 하면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재영 씨가 감히 네가 뭔데 사장이 나한테 지랄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꼴사납게 생각했겠죠? 그러다 사건 당일 자기 말을 순순히 듣지 않자 그 분노가 한계에 달했고 거기에 술까지 취한 상태로 전례 없는 범행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요, 한정석이 새아이의 아버지고 센터장이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선 이런 극도의 폭력성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 학문에다가 막대기를 넣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행위가 상대에게 극도의 굴욕을 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심리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누가 진짜 위에 있는지 누가 진짜 사장인지를 각인시키는 하나의 권력의 표출인 셈이죠. 그럼 그만큼 한정석은 재영 씨에게 예전부터 어떤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계속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정석 본인은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살인 동기는 어디까지나 정황을 토대로 한 가정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갑질하고 위계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속은 되게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0살 사장이 26살 성실하고 사랑받는 그 잘난 후배에게 강한 열등감을 느낀 건 아닐까요? 그래서 당신 왜 그를 죽였냐? 라는 질문에 그 열등감이었다라는 걸 말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건 아닐까요? 본인한텐 살인을 자백하는 것보다 그게 더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법원은 이제 한정석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을까요? 2022년 6월 1심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정석 측은요, 폭행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은 아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경찰이 애초에 초동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영 씨가 결국 그렇게 된 거다.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죽지 않았을 거다. 말하면서 뜬금없이 이번에는 책임을 경찰한테 돌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경찰을 속인 게 본인 아니었나요? 네, 역시나 이 주장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방향을 바꿔서 술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블랙아웃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때 함께 복용한 금연 보조제가 그의 공격성을 키웠다는,
지금 제가 뭘 잘못 들었나요?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해댑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 재판부는 이 주장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참작되면서 결국 한정석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정석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계속 말을 바꿨어요. 처음엔 기억 안 난다. 다음엔 재영이 탓이다. 그 다음엔 술 때문이다. 금연보조대 때문이다. 경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때마다 새로운 변명을 꺼내든 거죠. 이렇게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정석이 그날의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다룬 사건들 중에서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댓글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음주운전처럼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게 지금의 법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요, 스스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에게 원래 없던 폭력성이 술이 취해가지고 뚝딱 생겨난다고 보긴 힘듭니다. 결국 모든 건 개인의 선택이고 본능에서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우리는 이 한정석을 자기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열등감 덩어리 살인마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4년 2월 16일 경상북도 칠곡의 한 성인용 PC방에서 여기를 운영하던 당시 48살의 남성 이 씨가 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시신의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요. 옆구리, 가슴 등등 총 5군데를 아주 날카로운 흉기로 찔려 있던 상태였죠.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까지 검출됩니다. 경찰은 우선 주변의 CCTV 분석했고 동시에 휴대폰 기록도 확인했어요. 그러자 금방 수상한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는 당시 31살의 핸드폰 판매원이던 배 씨입니다. 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냐라고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 씨가 운영하던 PC방을 인수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잦은 만남을 가져왔었죠. 게다가요,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이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눈에 띄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 6시 20분에 배 씨가 PC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기 중국 요리가 배달돼요. 둘이 함께 짜장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 후 배 씨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헤어지나 집에 가나 싶었는데 웬일인지 PC방 가까운 곳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그 상태로 또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밤 9시 51분 그리고 밤 10시 이렇게 2번에 걸쳐 배 씨가 연달아 PC방에 있는 이 씨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근데 응답은 없었죠. 그러자 배 씨가 마침내 차에서 내려서 PC방으로 걸어 올라가요. 이때 그의 차림이 매우 수상합니다. 장갑에 마스크를 쓰고 또 등에는 커다란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있고요. 그렇게 그가 PC방 실내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까지 분석한 경찰은 일단 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마침내 2월 20일 추적에 덜미를 잡힌 배 씨가 이어진 조사에서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죠. 사건 당일 그는 애초부터 이 씨를 살해할 목적이었습니다. PC방에서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그때를 노리고 있던 거죠. 이때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밀가루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 하더니만 미리 준비한 콜라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면제가 녹아 있었어요. 피해자 이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콜라를 꿀꺽꿀꺽 시원하게 마셨고요. 그 후 배 씨는 PC방을 나왔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이 씨가 곧 잠에 들 테니까 그때까지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9시 51분, 10시에 두 번 전화를 했잖아요. 이건 정말 그가 깊이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는 본격적인 살인을 위해 PC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그 큰 배드민턴 가방을 메고 있다고 했는데 가방 안을 보니까 살해 도구였던 의료용 산소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계획이 뭐였냐? 고농도의 산소를 자고 있는 이 씨의 체내에 주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산소가 살해 방법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의 농도는 20에서 2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고농도의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력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폐 조직 손상시키고 또 호흡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 씨가 이 산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이 씨한테 이걸 주입해서 약간 이 죽음을 자연사로 꾸밀 생각이었던 겁니다. PC방에 도착했어요. 잠들어 있고요. 그래서 산소통을 막 설치를 하려는데 이때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이 씨가 하면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어라,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일인데? 당황한 배 씨는 서둘러 칼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이 씨의 옆구리, 가슴, 몸 막 여러 부위를 마구잡이로 찌른 거고요.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 씨는 왜 이 PC방 주인 이 씨를 살해한 걸까요? 뭔가 인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걸까요? 배 씨가 검거되고 경찰이 살해 의도가 뭐였냐라고 묻자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사실 이거 장땡땡 그 사람이 시킨 거예요. 배 씨의 입에서 나온 제3자의 이름, 그 존재는 특히나 경찰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장 씨는 현직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경북경찰청 소속으로 직위는 경사고요. 그럼 지금 이 사건 경찰이 살인을 사주한 거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고 보니까 이 숨진 피해자 이 씨, 그러니까 PC방 주인 이 씨 또한 전직 경찰관이에요. 살인을 사주한 장 씨와 과거에 같은 소속으로 근무를 함께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4년 전인 2010년 이 씨는 명예퇴직을 하고 성인용 PC방 영업을 했습니다. 이 씨와 장 씨, 지금 다 전현직 경찰관,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장 경사에게 14번에 걸쳐서 약 2억 2천만 원을 빌린 상태예요. 그 중에 일부는 상환을 했지만 여전히 빚이 한 1억가량 남아있고요. 게다가 1년 전엔 장 경사에게 또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린 게 드러납니다. 이 씨는 원금은 고사하고 간신히 이자만 내고 있었고요. 돈 문제가 있었구나 싶은데 또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그동안의 금요사건 파일에서의 살인사건을 보면 보통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 경우 반대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죽인 거라고요. 그럼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거 손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경찰은 의외의 부분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숨진 이 씨의 보험 가입 내역이었어요. 이 씨가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장경사 앞으로 해뒀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을 좀 계속 불리는 과정에서 이 장경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야, 그럼 내가 생명보험 너 앞으로 해줄게 뭐 이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3천만 원 추가로 빌렸다고 했잖아요. 또 그때는 아예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고요. 수익자 모두 장경사였어요. 그리고 이 돈을 합하면 3억 원 정도 됐고요. 체포된 그 배 씨,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배 씨가 추가로 진술하길 그 산소통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방식 역시 이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자연사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준 게 장경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퍼즐이 맞춰져요. 이 씨가 죽어야 장경사는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황. 살해 동기가 충분하죠. 실제로 장경사는 동료였던 이 씨가 정말 잠에 든 것처럼 죽은 걸 꾸미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는 지인에게 10리터짜리 의료용 산소통을 구입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업용 입력 조절 장치를 부착했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을 잘라서 간이 산소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잠에 들면 이후 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산소를 주입하겠다는 게 계획이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준비가 굉장히 조악하기 그지없어요. 전문가들 역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고 하더라도 이 산소가 외부로 좀 빠져나가서 계획이 쉽지 않았을 거다, 거의 실패했을 거다라고 분석하고요. 근데 장경사는 자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해줄 또 다른 채무관계에 있던 배 씨를 섭외했던 겁니다. 자, 그럼 배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 왜 관여했냐? 그는 장경사에게 약 2,9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경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가서 이 씨를 살해하면 그거 2,900만 원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제안한 거죠. 게다가 이 씨 죽고 보험금 타면 내가 3천만 원 더 얹어주겠다 라는 말에 배 씨가 홀랑 넘어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경사와 배 씨가 같이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야,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건물을 지어서 우리 같이 고깃집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희망을 말하면서 꼬드긴 것 같아요. 돈이 궁했던 배 씨는 유혹에 넘어갔죠. 이들의 계획은 사실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말인데 장경사는 지인으로부터 수면제를 구하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미 이 씨를 한번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요즘 건강에 좋은 게 있다 라면서 칡즙을 건넸죠. 여기에 약을 탔고요. 근데 수면제 양이 부족했는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가 좀처럼 잠들질 않아요. 그러다 두 번째 범행 시도가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2주 후인 2014년 1월 10일 또다시 장경사가 이 씨의 PC방을 찾습니다. 옛날 동료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된 음료를 건넸죠. 이번엔 이 씨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바로 장경사가 배 씨한테 전화를 해요. 야, 지금 잠들었어. 이때가 지금 타이밍이야. 근데 배 씨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 살인에 가담하는 게 내가 맞나? 갈등하고 있었고요. 결국 그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다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한편 그날은요, 그 피해자 이 씨의 아들 생일 파티가 있던 날입니다. 근데 이 씨가 그 수면제 음료 마시고 저녁 7시쯤 잠에 들어서 다음날 아침 10시에나 깨어났어요. 생일 파티 당연히 못 갔죠. 사실 그때 이 씨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잤지? 이게 말이 되나?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 씨가 건넨 음료를 아마 의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장 씨가 내가 또 세 번째에 가서 음료를 건넬 순 없겠다. 이건 무리다 라고 판단을 했고 세 번째에는 배 씨에게 수면제가 든 콜라를 먹이게끔 한 겁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이던 2월 16일 이 씨가 짜장면 먹고 콜라 먹고 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중간에 깨어났죠. 그러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결국 이 모든 게 흉기 살인으로 마무리 지어진 거예요. 살인이 나고 나서 두 공범은 사실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산소통으로 해서 자연사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흉기잖아요. 이때 배 씨가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에 피가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경사가 직접 분무기에 콜라를 담아와서 막 혈흔을 지우고자 시도했다고 해요. 이 콜라가 혈흔을 지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하면 다 드러나요. 이걸 경찰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도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막 콜라로 막 피 지운 거죠. 경찰도 마음 급해지면 일어나 봅니다. 여기까지 전말을 파악한 경찰은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장 씨의 청부살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부살인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검거를 해도 나는 시킨 적 없다 이러면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결국 경찰은 이후에 3만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 그리고 또 23개 계좌 다 뒤져서 5천 건에 달하는 금융 내역을 일일이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증거를 찾았고 장 씨를 살인 교사 혐의, 배 씨 살인 혐의로 구속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해인 2015년 장 씨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장 씨는 예상했던 대로 배 씨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자백을 한 거다.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전혀 이 살인과 관계없다. 라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사실 더 정확히는 그래 내가 살인을 청부한 건 맞지만 아니다 이건 너무 심했다라면서 이내 철회를 했고 산소통도 환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 씨가 멋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장 씨의 주장. 하지만 그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또 다른 증거 인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자신의 지인한테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지워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 문제의 지인은 과거 그에게 수면제를 구해준 사람이고 또 보험 설계 일을 하는 여성이었죠. 지금 청부 살인을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또 범행 후에 은폐까지 하려고 한 정황도 너무 명확하죠.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범인 장 씨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방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죄목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여기에 가담한 배 씨 징역 20년이 선고됐죠. 이 판결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실제로 피해자를 찌른 배 씨보다 살인을 청부한 장 씨의 형량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장 씨가 단순히 살인을 지시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살인에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걸 계획한 것도 장 씨, 수면제를 구매한 것도 장 씨, 산소통, 그 허접한 산소 마스크 건넨 것도 다 장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살해하는데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현직 경찰관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도모하고 또 과거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건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라는 걸 재판부도 꼭 집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그러다 사건이 다시 언급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이번엔 놀랍게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 그러니까 범인 쪽 가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사의 가족들이요. 이들은 장 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제시한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죠. 배 씨, 공범이었던 배 씨가 옥중에서 자필로 보낸 편지 한 통입니다. 여기에 사실 내가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수사 초반에 이 배 씨가 산소통이며 흉기로 쓰인 칼까지 다 장경사가 미리 준비해 준 거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옥중 편지에서는 사실 장 씨가 칼을 챙기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바꿔요. 근데 자기가 당시에 허위 증언을 한 건 형량을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피해자 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분명 칼입니다. 산소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 씨 가족들은 이거 봐라, 칼을 쥐어준 적이 없으니 장 씨는 이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씨 혼자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장 씨의 생각대로 산소통으로 살인을 저질렀어도 앞서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살인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선 어떻게 해도 장 씨가 결국 살인에는 실패했을 건데 이게 왜 살인죄냐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논리가 가능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죄를 감싸고 형량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사람 경찰이잖아요. 경찰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잔머리를 굴리나 싶죠. 결론적으로 사실상 장 씨의 재심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살인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로 그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죽이고자 했는지가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기를 바란 건 맞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죽인 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장 씨. 그의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루아침에
아버지이자 남편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분명 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겠죠.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